안녕하세요. IBCF2 물리경사 차진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5월에 있었던 시험에 이제 타임존 1, 페이퍼 2 문제들 이제 기출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 모든 문제를 다 보진 않을 거고 이제 올해 커리큘럼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포함된 문제들이나 또는 이제 뭐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다든지 아니면 좀 유형이 특이했던 그런 문제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 자 일단 이번 문제부터 보면 이건 이제 토픽 D에서 나오는 gravitational field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문제부터 보면 Venus is a planet in the solar system. The following data are given. 자, 지금 여기 보면 orbital period가 나와 있고, 근데 이제 Venus의 orbital period가 나와 있고, 지구의 orbital period가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에서 calculate the ratio orbital radius of Venus over orbital radius of Earth. 그러니까 지금 period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radius의 비율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자 이건 우리가 뭘 사용해야 되냐면 Kepler's third law를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지. 그래서 Kepler's third law 같은 경우 이제 period 제곱이 radius 세제곱에 proportional 하다라는 이런 관계였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행성을 비교하는 문제 형태로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례식 형태보다는 분수의 형태로 바꿔서 이제 첫 번째 행성의 period랑 두 번째 행성의 period의 비율의 제곱이 첫 번째 행성의 orbital radius랑 두 번째 행성의 orbital radius의 비율의 세제곱이랑 같다라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orbital radius of Venus over orbital radius of the Earth이기 때문에, 자 위에 R1을 Venus의 orbital radius라고 보고 이제 R2를 지구의 orbital radius라고 본다면 위 식을 rearrange해서 R1 over R2는 T1 over T2에 3을 넘겨서 3분의 2승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지금 period를 보면 여기 days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값들을 식에다가 대입을 할 때에는 이제 시간 같은 경우 days가 아니라 seconds로 unit conversion을 해서 대입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어차피 여기서는 T1이랑 T2의 비율이 중요할 뿐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 둘 다 days로 대입을 해주면 어차피 days는 cancel 되니까 굳이 unit conversion을 안 하고 대입을 해도 되겠지. 그래서 지금 T1 우리가 지금 1을 Venus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에 T1에도 Venus의 orbital radius인 225를 넣어주고, 밑에다가는 지구의 orbital radius가 아니라 period인 365를 넣어준 다음에 그거 전체의 3분의 2승을 해주면 0.724라는 비율이 나올 거고, 자 이제 항상 이런 값이 나왔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 값이 말이 되는 값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 그래서 뭐 상식으로 비너스가 Earth보다 더 orbital radius가 작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지금 비율이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지금 보니까 비너스의 orbital radius가 어때? 지구보다 짧아. 그러면 우리가 뭐 이 Kepler's third law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같은 행성 주변을 돌고 같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애들끼리 비교를 할 때에는 여기 안쪽에서 도는 애들이 바깥쪽에서 도는 애들보다 스피드가 더 빠르고, 스피드가 더 빠르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도 더 짧을 것이기 때문에 period가 짧은 애가 더 orbital radius도 작은 게 맞겠구나,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게 맞겠구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혹시라도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한 거를 발견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B 보면 explain how observations of the motion of the planets allow scientists to determine the mass of the sun.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motion of the planets로부터 mass of the sun을 알아낼 수밖에 없냐 하면, 이 mass of the sun이라는 건 우리가 직접 측정을 할 수 있는 값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양의 mass를 뭐 저울을 가지고 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른 걸 우리가 관찰 가능한 또는 측정 가능한 다른 값들로부터 어떻게 해서 태양의 mass를 유추해낼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motion of the planets랑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값들,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값들과 태양의 mass 사이에 어떤 relationship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period랑 우리가 방금 이제 period에서 얘기했으니까 행성들의 period랑 태양의 mass가 포함되어 있는 그 공식을 활용을 해줘야 되고, 그거는 사실 이제 뭐냐면 Kepler's third law를 이렇게 그냥 proportional 하다라는 형태가 아닌, 그러면 정확하게 저 관계가 뭐냐? t 제곱은 4파이 제곱 over gm over r cubed다. 요 관계를 사용을 하면 이제 우리가 태양의 mass를 어떻게 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 자, 참고로 요 공식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뭐 특강 같은 거 할 때마다 매번 요거는 이제 orbital motion이랑 관련해서 period와 radius 사이의 요 관계식은 스스로 유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암기를 해놓으라고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요거랑 그다음 우리가 또 한 가지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orbital speed 공식.
요 공식, 그리고 이제 HL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orbital energy 공식. total orbital energy는 마이너스 GMM over 2R이라는 요 세 가지 공식은 내가 이제 Newton's law of gravitation이랑 그 다음에 centripetal force에 대한 식으로부터 스스로 유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먼저 행성들의 orbital period와 그 다음에 orbital radius와 그 다음에 태양의 mass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근데 이제 이 공식 자체는 데이터 북let에 있는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유도 과정을 보여줘서 어떻게 해서 이 공식이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잘 보면 행성의 period랑 행성의 orbital radius는 우리가 직접 측정을 할 수 있는 값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t랑 r은 observable 또는 measurable quantities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measure하면, 그러면 어차피 4pi squared는 그냥 상수이고 g도 상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m, 태양의 mass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지. 참고로 여기 있는 그 mass는 태양의 mass이지 이 orbit을 하고 있는 행성의 mass는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지금 그게 orbital period 공식에서도 그렇고 orbital speed 공식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big M은 중심에 있는 그 큰 가만히 있는 물체의 mass이지, 여기서 orbit을 하고 있는 물체의 mass는 유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유도 과정에서 cancel out이 되기 때문에 orbital period나 orbital speed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Steve.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ximum and minimum Earth-Sun distances is 5 times 10 to the power of 9 meters. The difference in gravitational potential due to the Sun between these positions is 3 times 10 to the power of 7 joules per kilogram. 자,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두 위치 사이의 거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위치 사이에 potential difference가 나와 있지.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estimate the average gravitational field strength due to the sun at the position of the earth. 자,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estimate 하라는 거랑 average를 구하라는 거야. 만약에 저 말이 없었으면 풀기가 되게 애매한 문제가 돼버려. 왜냐하면 그냥 지구의 위치에서의 gravitational field strength를 구하라고 했다면 지금 두 개의 위치를 줘놓고 그냥 gravitational field strength를 구하라고 하면 어디에서의 gravitational field strength를 구하라는 건지가 애매하잖아. 근데 여기서 average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 위치에서의 field strength가 거의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구하라는 얘기고, 또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필요는 없고 estimate 하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지점에서의 gravitational field strength를 구하는 공식은 이제 이거이기는 한데, 지금 이 공식을 우리가 여기서 쓰는 건 문제점이 뭐냐면 태양의 마스를 지금 몰라. 그치? 태양의 마스를 모르고, 그 다음에 지구의 orbital radius가 얼마인지도 몰라.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를 보니까 그 orbital radius가 일정하지도 않대.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field strength를 구하라고 해놓고 왜 potential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그럼 그 field strength랑 potential 사이에 관계가 뭐였어? gravitational field strength는 negative of the potential gradient라는 이런 관계식이 있었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는 두 위치 사이에서의 gravitational field strength가 거의 일정하다고 본다면 그 두 지점 사이의 potential difference를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나누기만 하면 그 사이에서의 평균적인 average gravitational field strength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사용을 할 거고, 앞에 있는 네게티브 사인은 사실 이제 gravitational field의 방향이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는 방향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제 field strength의 magnitude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굳이 마이너스 사인 안 붙여도 상관없기는 해. 자, 그리고 이제 potential difference가 얼마인지를 보면 3 곱하기 10의 7승이라고 나와 있고, 그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5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newtons per kilogram이 될 거고, 뭐 아까 말했듯이 요 마이너스 사인은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4번 문제를 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 그 커리큘럼에 새롭게 추가된 그 B4에 있는 thermodynamics 관련 문제지.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엔트로피랑 그 어떤 뭐 마이크로스테이트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스테이트랑 관련된 문제들은 IBO에서도 얘기하기를 우리는 이거를 거의 이제 마치 수학에서의 combinatorics 문제랑 유사하게 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거의 한 유형이라고 보면 돼. 자, 문제 보면 A system consists of 10 distinguishable particles which can exchange energy in integer multiples of a constant value E.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10개의 particle이 있는데 distinguishable 하다는 거는 이 particle들끼리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particle들에 내가 이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10번 particle까지 이렇게 번호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0에서부터 5e까지 요 총 6가지의 에너지 상태 중 한 가지의 상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The diagram shows two possible energy configurations of the system. In configuration A, all particles have the same energy E. In configuration B, the particles have a range of energies from 0 to 4E. 그래서 아무튼 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여기서는 전부 다 같은 에너지 레벨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에너지 레벨들에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고. 자, when the energy of any particle in the system changes, a new microstate of the system is formed. Outline which of the two configurations has a greater number of microstates. 자, 이 microstates랑 그 다음에 그거랑 대응되는 macrostate.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configuration A가 이제 하나의 macrostate고 configuration B가 또 하나의 macrostate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그럼 마이크로스테이트는 뭐냐? 요 같은 macrostate 안에서 자, 예를 들어 요게 1번 particle, 2번, 3번, 4번, 그다음에 5, 6, 7, 8, 9, 10인 상태라고 해보자. 여기서 우리가 1번이랑 2번의 위치를 서로 바꿨다고 생각해봐. 1번이랑 2번의 위치를 바꾸면 이제 2, 1, 3, 4, 5, 6, 7, 8, 9, 10이 되니까 지금 상태와는 다른 상태지. 근데 우리가 그걸 번호를 떼고 보면 어때? 달라, 똑같아. 그건 똑같아. 그러면 1번이랑 2번을 바꾼 것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랑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을 바꾸기 전이랑 같은 macrostate이지만 번호를 붙여놓고 보면 서로 다른 configuration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microstates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macrostate당 하나의 macrostate에 해당하는 microstates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런데 configuration A는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1번이랑 2번을 자리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지냐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게 없어. 왜냐하면 여전히 1번도 E라는 두 번째 에너지 레벨에 있는 거고 2번 파티클도 여전히 두 번째 에너지 레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여전히 10개가 모두 다 1번부터 10번까지가 모두 다 이 E라는 두 번째 에너지 레벨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configuration A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스테이트가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macrostate야. 자, 근데 이제 configuration B 같은 경우는 이제 5번, 6번, 7번부터 해서 10번까지 얘네들끼리 위치를 바꾸는 거는 마이크로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1, 2, 3, 4번 얘네들끼리 바꾸거나 아니면 뭐 1번과 이 밑에 있는 애들 중 하나를 바꾸는 거는 새로운 마이크로스테이트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더 마이크로스테이트가 많냐? B가 더 여러 개의 마이크로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개의 파티클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마이크로스테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A는 그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지.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냐? So many ways, there are many ways to swap two particles in configuration B. 그런데 뭐 요거만 써줘도 충분하긴 하고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configuration A에서는 두 개의 particle을 swap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마이크로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테이트가 여기서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계속 보면 the system of 10 particles is isolated. Two processes.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isolated system이라는 거 체크를 해놓고 two processes are considered for the overall evolution of the system. process 1에서는 A에서 B로 가는 process라는 거고 그 다음에 process 2는 B에서 A로 변하는 과정이라는 거지. Explain why process 1 is more likely to occur. 그러니까 지금 이 number of microstates랑 관련된 문제들은 결국에 다 뭐에 대한 문제냐면 엔트로피에 대한 문제인 건데 엔트로피랑 number of microstates 사이의 관계가 뭐야? 엔트로피는 KB ln 오메가인데 여기서 오메가가 number of microstates였지. 그래서 microstates의 개수가 많은 configuration일수록 엔트로피가 높은 configuration이라는 거고 우리가 second law of thermodynamics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야?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를 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였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왜 process 1이 더 likely하냐?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얘는 더 낮은 상태, 얘는 더 높은 상태. 근데 엔트로피는 무조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기본 전제로 깔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얘기를 먼저 해줘야 돼. 그래서 뭐 the entropy 다들 알고 있을 테니까 the entropy of an isolated system can never decrease.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런데 B의 엔트로피가
더 높다. 왜냐하면 엔트로피는 요 식에 따라서 number of microstates가 많은 macrostates일수록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해주면 돼. 자, 다음 넘어가서 6번 문제를 볼 건데, 자, 6번 문제는 사실 이번 교육과정에서 뭐 새로 추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기는 해. 그런데 이제 이 parallel plates 사이에서의 projectile motion을 다루는 문제라는 점에서 조금 예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최근 몇 년간은 출제가 된 적이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좀 포함을 시켜봤고, 참고로 이제 요거는 타임존 1 문제이긴 한데 타임존 1, 2, 3 모두 다 요 parallel plates 사이에서의 어떤 charged particle의 projectile motion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요번에 좀 이거를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지 모든 타임존에 다 들어있어서, 그래서 뭐 사실 내년 시험에 이 똑같은 게 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지는 않긴 하지만 이제 학교 시험들에서는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넣어놨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projectile motion이랑 관련된 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 여기 보면 electron now enters a region of a uniform electric field between two parallel charged plates. 지금 여기 보면 위쪽이 positively charged plate고 아래쪽이 negatively charged plate니까 parallel plates 사이에서의 uniform electric field는 이렇게 아래 방향의 electric field가 만들어질 거고, the electron is initially halfway between the plates and its initial velocity is parallel to the plates. 그래서 이렇게 parallel to the plate 방향으로 얘가 발사가 된 거라고 보면 되고, 스피드 나와 있고, potential difference 나와 있고, distance 나와 있고. 자, 요거 두 개 보는 순간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 뭐가 떠올라야 돼? 이거 두 개 사용하면 이 플레이트 사이에서의 electric field strength 구할 수 있겠구나. 요거 떠올라야겠지. 왜냐하면 지금 parallel plates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 1번 보면 state the direction of the acceleration of the electron. 자, 그럼 지금 일렉트론이 날아가고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일렉트론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일렉트론의 acceleration의 방향을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는 뭘 살펴봐야 돼? 일렉트론한테 작용하는 force의 방향을 살펴봐야 될 거고, 이제 이 일렉트론한테 작용할 만한 force들이 뭐가 있냐? 자, 물론 gravitational force 있기는 할 거야. 자, 그런데 이런 electric field나 magnetic field랑 관련된 문제에서 electron이라든지 뭐 proton이라든지 alpha particle이라든지 이런 작은 particle한테 작용하는 force들은 이제 electric force나 magnetic force에 비해서 gravitational force는 보통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냥 gravitational force는 무시를 하고 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electrostatic force가 작용을 할 텐데 electron은 negative charg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electric field와는 반대 방향으로, 즉 위쪽으로 electrostatic force를 받게 될 거고, 그 외에 다른 force가 없을 테니까 gravity는 무시한다면 그럼 acceleration도 위쪽 방향으로 accelerate을 하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이 electron이 어떻게 날아가? 처음에 움직이던 방향은 오른쪽인데 위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힘이 작용을 하면 얘가 요렇게 좀 그림 이상해졌는데 요렇게 날아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 자, 2번 보면 show that the magnitude of the acceleration of the electron is about 10 to the power 14 meters per second squared. 자, acceleration의 magnitude를 구하래. 우리 acceleration은 어떻게 구해? Newton's second law로부터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이거를 구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 electron의 mass가 필요하고, 그거는 데이터 북클에서 보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electron한테 작용하는 electrostatic force가 얼마인지가 필요하지. 그럼 이제 우리가 electrostatic force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electron의 charge times 그 사이에서의 electric field strength로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rearrange를 해보면 우리는 acceleration을 구해야 되니까 acceleration은 QE over M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Q는 얼마야? elementary charge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구승 쿨롱. electric field strength는 지금 누가 만든 electric field야? 이 parallel plate가 만든 electric field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돼? 아까 말했던 V over D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30V 나누기 4cm니까 0.04. 간혹 여기서 일렉트론 여기 중간에 있으니까 2cm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플레이트에서부터 이 플레이트 사이의 potential difference를 그 거리로 나누는 거지. 이제 일렉트론이 어디 있는지는 이 parallel plates가 얼마나 강한 electric field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누기 electron의 mass는 데이터 북컷에 있는 값을 그대로 활용을 해주면 될 거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요게 약 얼마였냐? 1.32 곱하기 10의
14승 meter per second squared가 나오니까 대략 10의 14승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다음 C 보면 the electron collides with one of the plates.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아까 말했던 대로 얘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어디선가 이 플레이트랑 충돌을 할 거라는 거지. Determine the distance the electron travels parallel to the plate. 그럼 이제 얘가 여기 부딪히기 전까지 이 플레이트의 parallel한 방향으로 얼만큼의 거리를 가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일렉트론이 일단 어떤 모션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 일렉트론은 원래 날아가는 방향은 오른쪽이야. 근데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어느 방향이야? 위쪽이야. 그리고 그 힘의 방향은 안 변해. 그리고 그 힘의 세기도 안 변해. 왜? parallel plate는 uniform field를 만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모션이 어떤 모션이랑 굉장히 유사하냐 하면 projectile motion이랑 굉장히 유사해. 특히 내가 이제 이 펜을 수평으로 딱 던졌을 때 얘 어떻게 날아가? 요렇게 떨어지잖아. 자,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처음에 날아가던 방향은 수평 방향이야. 그런데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어느 방향이야? 아래 방향. 그리고 그 힘의 세기와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acceleration이 작용을 한다는 면에서 여기서는 그 acceleration의 방향이 위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acceleration이 작용을 한다는 면에서 거의 동일한 모션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이제 uniform한 gravitational field가 있거나 또는 지금 이 문제에서처럼 electric field 안에서 어떤 particle이 날아가는 경우에는 걔네들은 어떤 모션을 하게 되냐 하면 projectile motion을 하게 되면서 어떤 형태의 경로를 따라가냐? parabola 형태의 경로를 따라가게 돼. 자, 그런데 지금 뭐 요 문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배운 또 하나의 field가 있었지. 그게 뭐냐면 magnetic field지. Uniform magnetic field 안에서 어떤 charged particle이 움직이게 되면 걔는 어떤 형태의 모션을 하냐면 걔는 circular motion을 하게 돼. 왜냐하면 이제 gravitational field나 electric field에서와 다르게 magnetic field 안에서는 그 particle한테 작용하는 magnetic force의 방향이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이번 문제에 대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좀 같이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써봤고.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푸냐? 프로젝타일 모션 문제 풀 때랑 똑같이 풀면 돼. 그래서 프로젝타일 모션 풀 때랑 똑같이 푼다는 거는 horizontal motion과 vertical motion을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지금 horizontal motion부터 생각을 해보면 얘는 horizontal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force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acceleration도 없다는 거고 acceleration이 없으면 velocity가 constant하다는 얘기일 거고, vertical 방향으로는 어때? acceleration이 있어. 근데 그 acceleration이 어때? 일정해. 그럼 우리는 뭘 사용할 수 있다? 수바 equation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얼만큼의 거리를 날아가서 부딪히는지는 이 거리 자체는 horizontal displacement를 구하는 거긴 하지만 먼저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언제 부딪히는지 그 시간을 구해야 돼. 그리고 얘가 이 벽에 언제 부딪히는지는 vertical 방향으로 2cm를 날아갔을 때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일단 vertical motion으로부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vertical motion에다가 Suvat equation을 적용을 해보면 지금 displacement가 이제 여기에서는 0.02m가 들어가는 거지. 일렉트론이 출발한 위치에서부터 벽에 부딪히기까지는 vertical 방향으로 2cm를 가야 되기 때문에 initial velocity는 0이야. 그치? 이 initial speed를 대입하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initial vertical velocity는 처음 출발할 때 움직이는 방향이 horizontal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0일 것이고, final vertical velocity는 우리가 모르고, acceleration 여기에 또 습관적으로 9.8 넣는 학생들이 있는데 9.8 아니지. 이제 acceleration 뭐야? 이거 우리가 아까 구했던 거. vertical acceleration 1.32 곱하기 10의 14승에 우리 지금 타임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final velocity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S is equal to UT plus 1F AT squared를 사용해보면 UT는 지금 어차피 0이니까 필요 없고, 그러면 타임에 대해서 식을 rearrange 해보면 2S over A의 square root가 될 거고, 거기다가 이제 요 세 개의 값을 대입을 두 개지. 두 개의 값을 대입을 하면 일단 타임이 약 1.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세컨드가 나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horizontal distance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이 시간에다가 initial speed. 이게 곧 뭐야? horizontal velocity이기 때문에 horizontal velocity에다가 시간만 곱해주면 horizontal 방향으로의 distance가 나오겠지. 자리가 없으니까 쓰진 않겠지만 두 개를 곱해보면 약 0.16m가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자, D는 요번에 처음 나온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얘는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7번. 요것도 이제 올해부터 새로 추가된 relativity 문제지.
그래서 relativity 문제 치고는 되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기는 했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옵션 A에서 나왔던 relativity 문제들 중에서 좀 어려운 애들에 비하면 한 중간 정도 난이도로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보면 The space-time diagram shows the coordinate axes of an inertial reference frame S. Two events P and Q are plotted. 자, A 1번 보면 Calculate the space-time interval between P and Q. 요거는 이제 그 space-time interval 공식만 알고 있으면, 사실 모르더라도 데이터북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을 활용을 하면 바로 구할 수 있을 거고, space-time interval은 ct squared minus x squared이었지. 그럼 이제 여기서 P랑 Q 사이의 space-time interval에서 ct squared는 얼마냐? 이 y축이 ct axis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요거 얼마야? 2에서 3이니까 1. x 델타 x는 얼마야? x축이 말 그대로 x축이니까 2에서부터 오니까 요거 3이지. 지금 단위 보면 얘도 미터, 얘도 미터. 자, 그래서 1 squared minus 3 squared이기 때문에 1 빼기 9에서 마이너스 8 meter squared라고 써주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delta s squared is an invariant quantity. Outline what is meant by an invariant quantity. 그러니까 이 space-time interval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게 invariant 하다는 건데, invariant 하다는 게 뭐냐?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또는 어떤 프레임에서의 값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요 값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P랑 Q라는 두 개의 이벤트 사이에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나 얼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얼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일어났는지는 reference frame마다 달라. 이 값, 그러니까 지금 요 프레임, 요 S라는 프레임에서는 시간은 1초는 아니지. 그치? 아무튼 이제 C 곱하기 시간이 1m만큼의 간격, 시간 간격을 두고 발생을 했고, 거리는 3m만큼의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S가 아닌 또 다른 프레임에서는 흐른 시간도 다를 수 있고 이제 그 위치의 차이도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 시간 제곱 빼기 위치 제곱한 값은 그 다른 프레임에서도 똑같이 마이너스 8이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되냐 하면 요게 same according to any reference frame 이라고 설명을 해주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보면 events P and Q occur simultaneously in an inertial reference frame S'.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S''이라는 프레임에서는 이 두 개의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야. 지금 S 프레임에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지. 지금 S 프레임에서는 P가 먼저 일어나고, 이제 P는 시간이 2일 때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Q가 일어났어. 그래서 P가 먼저, Q가 나중인데, 또 S 프라임이라는 프레임에서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이 S 프라임이라는 프레임의 X축과 CT축은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를 그려보라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기본 어떤 원칙을 잠깐만 정리를 하고 가면, 먼저 지금 문제에 나온 것처럼 어떤 두 개의 simultaneous events가 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 두 개의 이벤트가 있으면 그 두 개의 이벤트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냐 하면 parallel to x-axis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S 프레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P랑 동시에 일어난 이벤트가 있다. 그럼 걔는 어디 찍혀 있어야 돼? 이 라인상에 찍혀 있어야 돼. 그치? 이 라인상에 어딘가 찍혀 있어야 P랑 같은 시간에, 즉 동시에 일어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P랑 동시에 일어난 모든 이벤트들은 어떤 직선을 따라서 점이 찍히게 되냐? X축의 평행한 직선을 따라서 점들이 찍히게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뭐냐? stationary.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 물체 또는 이제 뭐 이벤트 기준으로 보면 두 개의 이벤트가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이벤트를 얘기를 하자면, 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S 프레임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P랑 같은 위치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대. 그럼 P는 지금 어디서 일어났어? 2m인 위치에서 일어났어. 그럼 얘랑 같은 위치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려면 걔는 어디 찍혀야 돼? 이 라인상 어딘가에 찍혀 있어야겠지. 그치? 또한 이제 이런 라인은 어떤 물체의 world line이라고 볼 수 있냐?
위치가 계속 2m인, 시간이 지나더라도 위치가 계속 똑같이 2m에 있는 물체의 world line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이제 이렇게 정지에 있는 물체 또는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두 개의 이벤트는 어떤 직선상에 있어야 되냐? CT axis에 평행한 직선상에 위치를 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 직선은 어때? 요 Y축, CT axis에 평행하다는 거를 볼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원칙을 새로운 X 프라임, CT 프라임 axis를 그리는데도 적용을 해보면 지금 이 S 프라임이라는 프레임에서는 P랑 Q가 동시에 일어났대.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는 이 P와 Q를 연결하는 직선이 이 새로운 프레임의 X axis에 평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랑 평행하게 X축을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값을 보면 P에서부터 Q까지 가로로 3칸, 위로 1칸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릴 때도 가로로 3칸, 위로 1칸, 가로로 3칸, 위로 1칸으로 그려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게 X 프라임 프레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CT 프레임은 어떻게 그리냐? 지금 여기서 딱히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이벤트는 딱히 안 찍혀 있지. 근데 이제 기본 규칙이 뭐였어? 모든 축들은 그 X축과 CT축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얘는 가로로 3칸, 위로 1칸이었다면 이 CT axis는 반대로 위로 3칸, 가로로 1칸, 위로 3칸, 가로로 1칸이 되게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Y는 X, 기울기 1인 직선 기준으로 봤을 때 양쪽이 대칭의 형태가 나오도록, 지금 이거 조금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 사실은 여기 3의 1을 지나도록 조금 더 지금보다 낮게 이렇게 그려줬어야겠네. 이 정도로 그려주면 되고, 자, 그 다음 2번 보면 Determine the speed of S prime relative to S. 그럼 이제 요 축으로 대표되는 S 프라임 프레임이 S 프레임에 대한 속도는 얼마냐? 그럼 우리는 이제 뭐를 보면 되냐면 얘를 보면 돼.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 정지에 있는 물체는 CT axis에 parallel하다고. 그러면 지금 이 CT axis가 이 S 프라임 프레임의 정지에 있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world line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world line으로부터 이 물체의 속도 어떻게 구해? V over C가 이 직선의 기울기분의 1이야. 뭐 기울기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원래 우리가 기울기 구할 때 가로분의 세로를 하는데 반대로 세로분의 가로를 한 기울기가 V over C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얘는 지금 시간이 3만큼 흐를 때 거리를 1만큼 간 거잖아. 그치? 근데 속도라는 게 뭐야? 얼만큼의 시간 동안 얼만큼의 거리를 갔냐? 이기 때문에 시간 3칸 갈 동안 거리 1칸 갔으니까 얘의 속도, 근데 그게 이제 여기 C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에 대한 얘의 속도가 3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러면 얘의 속도는 3분의 C가 될 테니까 C에다가 우리가 3 곱하기 18승 대입해주면 얘는 1.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해주면 될 거고. 자, 다음 8번 문제 보면, 자, 얘도 이제 여기 앞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전 커리큘럼에도 있었던 그 그린하우스 이펙트에 대한 문제기는 해. 그래서 원래 안 볼까 하다가 이제 여기 B 부분, B랑 그 다음에 뭐 C까지가 조금, B만이구나. 그래서 B가 조금 이제 뭐 헷갈릴 만한, 또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접근을 어려워할 만한 요소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B는 좀 먼저 볼 거고, 지금 B 보면 뭐 그 전년도 2024년도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는 이 atmosphere이랑 지구 surface의 일종의 에너지 밸런스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태양으로부터 얼만큼의 에너지가 와서 그 중에 얼만큼은 이제 atmosphere에 의해서 반사가 되고 또 얼만큼이 흡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에너지 밸런스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지. 그래서 문제를 보면 the following data are given. Average albedo of the earth 나와 있고 average global temperature of the surface. 자,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여기다 좀 쓰면서 갈게. surface의 온도가 288K라고 나와 있고, average earth sun distance는 뭐 여기다 딱히 표시를 할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하지. 자, B의 1번 보면 outline the physical mechanism by which some of the radiation
emitted by the surface is absorbed by the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and re-radiated toward the surface.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지구가 emit한 radiation이 이 atmosphere에서 흡수가 된 다음에 다시 지구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뭐야? greenhouse effect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greenhouse effect가 어떤 physical mechanism에 의해서 발생을 하느냐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absorb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re-radiate가 되는지를 설명을 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greenhouse gas가 absorb하는 원리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 그리고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써줘도 충분하긴 하거든. 근데 이제 greenhouse gas의 특징은 뭐야? 얘네들은 선택적으로 뭐만 absorb한다? infrared radiation만 absorb를 한다. 그럼 얘는 왜 다양한 radiation 중에서 선택적으로 infrared만 absorb를 하느냐 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resonance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greenhouse gas들이 vibrate하는 그 frequency가 infrared radiation의 frequency와 일치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resonance에 의해서 infrared만 선택적으로 흡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또는 이거를 우리가 molecular energy level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atomic spectrum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어떤 아tom들이 특정한 wavelength의 빛만 흡수할 수 있는 이유가 그 atomic energy level이 discrete하기 때문에 그 energy level의 차이만큼의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하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얘들은 atom은 아니고 molecule이긴 하지만 그 molecule들도 atom이랑 유사하게 molecular energy level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럼 얘들은 어떤 radiation만 흡수할 수 있냐? 그 molecular energy level의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photon들만 흡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마침 이 infrared radiation에 해당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 중 한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선택적으로 infrared만 많이 흡수를 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emit하는 거는 뭐 특별한 메커니즘이 없어. 얘네들은 emit을 할 때는 모든 방향으로 또는 random한 방향으로 radiation을 emit을 하게 되는데 그 random한 방향이라는 게 일부는 아래쪽으로도 emit을 할 거고 일부는 위쪽으로도 emit을 할 텐데 그게 위쪽이 될지 아래쪽이 될지 랜덤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중 상당량이 이제 다시 지구로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고 자 2번 가서 보면 Show that the average global intensity of radiation absorbed by the surface is about 240 watts per meter squared. 요 문제가 사실 조금 문제의 표현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해. 지금 지구의 surface가 absorb하는 intensity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태양에서 온 것 중 흡수하는 양을 구하라는 건지 아니면 태양에서 온 거랑 atmosphere에서 온 거 다 합쳐서 지구의 surface가 흡수하는 총량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지가 조금 불분명하기는 한데 약간 눈치껏 이제 파악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약간 이렇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나마 친절하게 이렇게 240 정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답을 미리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의도한 바는 뭐냐 하면 지구의 surface가 흡수하는 총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태양에서 온 solar radiation 중 흡수하는 양을 구하라는 얘기기는 해.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태양에서 얼만큼의 radiation이 오는지를 애초에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흡수하는 양을 구하냐? 사실 우리는 태양에서 얼만큼의 radiation이 오는지를 알고 있지. solar constant가 1360 watts per meter squared라는 게 어디 나와 있어? 데이터북스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이 greenhouse effect랑 관련된 문제에서 항상 요 값이 데이터북스에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별로 정보가 주어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혹시 이거 solar constant 사용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이 solar constant를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자 근데 이제 solar constant랑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요 240이라는 값이랑 굉장히 차이가 크단 말이야. 왜 이렇게 차이가 크냐? 일단 이 solar constant는 뭐야? 태양의 radiation의 수직인 면에 대해서 의 intensity 그러니까 태양의 radiation의 수직인 어떤 면적이 1m 제곱만큼의 면적이 있을 때 얘한테 도달하는 파워가 1360W라는 거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average global intensity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햇빛이 이렇게 오고 있으면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 적게 받는 부분, 아예 안 받는 부분이 다 있을 텐데 이거 전체의 평균을 냈을 때 얼마냐를 물어보는 건지 우리 그거 어떻게 구해? average intensity는 지구가 받은 에너지의 총량, 지구에 받은 에너지의 총량은 solar constant에다가 지구의
cross sectional area를 곱해주고, 근데 그거를 그만큼의 에너지 또는 그만큼의 파워를 지구 면적 전체에 균일하게 나눠준다 라고 가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눌 때는 지구의 surface area로 나눠주게 돼서 결국에 이제 solar constant 나누기 4만큼의 intensity가 이제 만약에 지구 모든 곳에 동일한 인텐시티가 도달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solar constant 나누기 4만큼의 인텐시티가 모든 곳에 균일하게 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도달한 양이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absorbe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이걸 전부 다 absorb 하는 건 아니고 얼만큼 absorb 하지? 1에서 albedo 뺀 만큼. 그래서 albedo가 0.3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이만큼의 그 파워 중에서 또는 이만큼의 인텐시티 중에서 30%만큼은 반사가 되어서 다시 돌아갈 거고 나머지 70%만 흡수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1360 데이터풋에 나와 있는 값을 나누기 4를 하면 일단 340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0.7을 곱하게 되면 238 watt per meter squared가 나와서 거의 뭐 비슷한 답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비슷한 답이 나왔으면 이거 얘기한 거구나 이거 전체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만 구하라는 의미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 자, 3번 보면 determine the average intensity re-radiated by the atmosphere towards the surface. Assume that the emissivity of the surface is 0.9. 자, 그러면 지금 그림을 다시 돌아와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를 보면 intensity re-radiated by the atmosphere. 지금 요거 구하라는 거지. 요거 구하라는 문제고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값을 하나 더 써놓을게. 지금 238을 알게 됐는데 그게 뭐야? 요게 238이야. 그리고 우리는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게 이제 atmosphere이 emit하는 양인데 지금 우리는 atmosphere의 온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atmosphere의 뭐 emissivity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atmosphere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풀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 우리가 surface의 energy balance를 여기서 사용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energy balance of the surface를 활용을 하는 문제고 이거는 energy balance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컴포넌트들은 다 받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 양이 같아야 돼. 그래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surface만 딱 떼놓고 보더라도 surface가 받는 에너지의 합과 나가는 에너지의 합이 같아야 되고 atmosphere만 딱 떼놓고 보더라도 atmosphere이 흡수한 에너지의 양과 그 다음에 atmosphere이 emit하는 에너지의 양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atmosphere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기 때문에 surface의 energy balance를 사용할 거고 그럼 지금 여기서 얼만큼 흡수했는지 알아? 여기서 얼만큼 흡수했는지 알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해? 여기서 얼만큼 emit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요거 두 개 알면 이 나머지 하나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구가 얼만큼의 radiation을 emit하는지는 어떻게 구하면 돼? surface의 온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emissivity 줬으니까 이 두 가지 사용하면 지구가 emit하는 average intensity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지구가 emit하는 average intensity는 emissivity 곱하기 sigma t to the power of 4를 해주면 될 거고 이제 여기다가 0.9 surface emissivity 넣어주고 그 다음에 Stephen Boltzmann constant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온도 넣어주고 혹시라도 이제 이 온도가 만약에 셀시어스로 주어졌다면 켈빈으로 바꿔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켈빈으로 주었으니까 그냥 대입해주면 되고 해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요게 얼마냐 351이 나와. 이것도 써보자. 그래서 요게 이제 351이라는 거야. 그래서 238 받았는데 351 나가. 그러면 에너지 밸런스 전체가 0이 되려면 그러니까 받은 양과 나간 양이 같으려면 여기는 얼마큼 받아야겠어? 351 빼기 238만큼을 여기서 받아야 이게 밸런스가 맞겠지. 그래서 요거를 빼기만 해주면 함선이 안 돼서 113 watt per meter squared. 그래서 여기서 113 받으면 이렇게 두 개 합치면 똑같이 351만큼 나가는 양만큼 받는다라고 할 수 있고 C는 그냥 이 solar constant 값이랑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활용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brightness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 자, 그리고 이제 D로 와서 요게 이제 약간의 nuclear fusion 관련 내용이랑 그 다음에 거기랑 이어져서 이제 뭐 태양이랑 이런 별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요 뒷부분이 아무래도 좀 요번 커리큘럼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다
보는 걸로 해볼게. 자, 그래서 지금 태양에서 이런 프로톤 체인 of fusion reaction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보면 그 프로톤 4개, 일렉트론 2개가 뉴클리어 퓨전을 일으켜서 힐리엄 4 하나랑 그 다음에 일렉트론, 뉴트리노 2개랑 뭐 포톤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리액션이 나와 있고, mass of the helium nucleus가 주어진 상태에서 얼만큼의 에너지가 릴리스가 되는지를 찾으라고 되어 있지. 자, 이런 nuclear reaction에서 그게 뭐 fission이 됐던, fusion이 됐던, 아니면 radioactive decay가 됐던 released energy 찾는 문제들은 다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야. 여기서처럼 mass가 주어진 경우에는 얘네들의 mass의 차이로부터 released energy를 구하는 거고, 또 어떤 문제에서는 얘네들의 그 binding energy 또는 binding energy per nucleon이 주어진 문제에서는 양쪽의 binding energy를 비교해가지고 푸는 문제인 거고, 참고로 이제 binding energy 같은 경우는 reaction 전보다 reaction 후의 값이 더 커. 그래서 그 reaction 후의 total binding energy에서 reaction 전에 total binding energy를 빼주면 그게 얼만큼 에너지가 release가 됐는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처럼 mass가 주어진 경우에는 mass 같은 경우는 reaction 전의 total mass가 reaction 후의 total mass보다 더 크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럼 reaction 전의 total mass에서 reaction 후의 total mass를 뺀 다음에 그만큼의 mass가 에너지로 convert 되면 얼만큼 에너지냐를 구해주면 release 에너지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mass가 얼만큼 감소했는지를 구해보면 지금 힐리엄의 mass는 주어져 있고, 여기 나와 이제 프로톤이랑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그 mass가 전부 다 데이터 북let에 나와 있지. 그래서 이제 프로톤 4개 있으니까 4 곱하기 프로톤 rest mass를 대입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힐리엄 뉴클리어스의 mass가 U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북let에 나와 있는 프로톤 mass도 단위가 U로 되어 있는 거를 대입을 해줄게. 그러면 1.007276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일렉트론 2개. 일렉트론의 mass는 0.000549. 자, 그 다음에 빼기. 이제 여기에는 뭐야? 힐리엄 하나 있어. 4.001506이라고 문제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뉴트리노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포톤이 4개 있는데, 포톤은 어차피 mass가 없고, 뉴트리노 같은 경우도 mass가 없는 건 아니긴 하지만 mass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할 거야. 참고로 데이터 북let에도 이거 안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얘네 둘은 negligible mass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냥 무시해도 돼. 지금까지 모든 문제에서 다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mass의 차이를 계산을 하면 0.28696U가 나오고, 이제 이거를 E는 mc squared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만큼의 mass가 에너지로 변하면 얼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뭐 이 단위가 U로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다가 실제로 3 곱하기 10의 8승 빛의 속도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어떤 식으로 컨버트 했었지? 0.02869U에다가 1U가 931.5 메가 일렉트론 볼트에 C의 마이너스 2승이랑 같다는 걸 사용해서 U에서 메가 일렉트론 볼트 over C 스퀘어드로 컨버트를 해주고, 거기다가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하는 거를 형식적으로 이제 곱해주면서 C 제곱만 cancel out 해주면 바로 얼만큼의 에너지가 릴리스 되는지를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단위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보면 26.7 메가 일렉트론 볼트만큼의 에너지가 릴리스가 될 거고. 자, 2번에서 outline the role of fusion reactions in maintaining a stable radius of the sun. 자, stable radius of the sun 또는 stable radius of any star,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다 hydrostatic equilibrium에 대한 질문이야. 그래서 hydrostatic equilibrium이 뭐냐? 어떤 별이 있을 때 바깥으로 밀어내는 pressure가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pressure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가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pressure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그 fusion reaction에 의한 뭐 thermal pressure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radiation pressure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 그래서 이 thermal 또는 radiation pressure이 outward, 바깥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를 balance 한다? balances the inward. 자, 여기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건 뭐야? gravitational pressure이겠지. 그래서 outward radiation pressure이
이제 inward gravitational pressure를 balance해서 두 개가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stable radius가 유지된다라고 설명해주면 되고. 자, 3번 outline how the presence of helium in the sun can be confirmed empirically. 자, 태양에 히elium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는 뭐 히elium뿐만 아니라 어떤 별에 있는 chemical composition, 그 별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에 대한 질문은 다 똑같아. 다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냐면 atomic spectrum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태양에서 온 그 스펙트럼, 빛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분석을 해. 그래서 analyze the spectrum 또는 뭐 spectrum of solar radiation. 자, 이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이제 히elium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거를 히elium의 atomic spectrum이랑 compare 하면 되겠지. 그래서 뭐 compare to the atomic spectrum of helium 또는 뭐 그 스펙트럼에 solar radiation 스펙트럼에 helium lines가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본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고. 자, 그다음에 E 가면 HR diagram 나와 있어. 그래서 지금 X축에 온도 그리고 Y축에 luminosity, 근데 luminosity relative to sun's luminosity가 나와 있고. 지금 보면 요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요거 우리가 main sequence line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 뭐야? red giant. 좀 더 위에 있는 애들 뭐야? super giant. 여기 있는 애들 뭐야? white dwarf. 그래서 요 대략적인 어느 구역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Antares라고 부르는 별은 어디 있어? 여기 super giant region에 있지. 그래서 얘는 supergiant다 라고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Discuss how nuclear fusion processes in Antares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sun. 자, 태양은 지금 뭐야? 메인 시퀀스야. 태양은 메인 시퀀스라는 건 무슨 뜻이야? Only hydrogen to helium. 메인 시퀀스의 별들은 다 어떤 퓨전만 일어나? 하이드로젠에서 히elium으로 변하는 퓨전만 일어나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자, 그런데 지금 Antares는 supergiant이야. supergiant나 red giant의 특징은 뭐야? 요 이후 단계, 그러니까 helium보다 더 무거운 element들의 fusion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fusion of heavier elements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최대 iron까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태양에서는 지금 하이드로젠 퓨전밖에 안 일어나는데 Antares에서는 더 높은 단계의 퓨전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얘는 일단 첫 번째로 크기가 더 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stellar evolution stage에서 main sequence 이후의 스테이지인 red giant 또는 super giant 스테이지에 있기 때문에 core temperature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무거운 엘리멘트들까지 퓨전을 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해주면 돼.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이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문제는 아니기는 해. 그냥 비교적 간단한 simple harmonic motion 관련 문제인데,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특이하게 나왔어. 그래서 뭐 어렵다기보다는 실수할 만한 요소가 좀 있는 문제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 자, 일단 뭐 시작부터 한번 보자. 그래서 문제 보면 A bar magnet of mass 0.12 kg is suspended from a vertical spring of spring constant 7.4 Newton per meter. The mass of the spring is negligible. For the magnet in the equilibrium position, calculate the elastic potential energy stored in the spring.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프링에다가 자석을 매달아 놓으면, 해서 이제 equilibrium 상태에 있다는 건 뭐야? 자석한테 작용하는 넷포스가 0인 상태라는 거지.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넷포스가 0이려면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있으니까 위쪽으로 그거랑 같은 크기의 스프링 포스가 작용을 해야 될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kx가 equal to mg인 상황이라는 거고,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x를 구해보면 mg over k가 될 테니까,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mass 넣어주고 스프링 컨스턴트 넣어주면 일단 이게 0.159m가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elastic potential energy 구하라고 했으니까 elastic potential energy 공식인 2분의 1 kx squared에다가 또 역시 spring constant 넣어주고, 우리가 방금 구한 x 0.159 대입을 해주면 0.0934 줄이라는 값이 일단 나오지.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자, 이제 얘를 뭐 땡겼다 놨나 봐. 땡겼다 놔서
simple harmonic motion을 하고 있고 the spring remains stretched all the time 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리고 the diagram shows how the elastic potential energy stored in the spring varies with time t during one period of oscillation.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고 실수가 나오기 쉬운 이유가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elastic potential energy만 나와 있어. 근데 얘가 위아래로 진동을 하면 이 물체의 potential energy가 elastic potential energy만 있는 게 아니지. 또 뭐가 있어?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simple harmonic motion에서 생각하는 그 total potential energy graph가 아니야. 그거를 좀 조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지금 elastic potential energy인데 그러면 elastic potential energy가 처음 시작할 때 최대지. 이게 최대인 거는 이 자석이 어디 있을 때겠어? 가장 밑에 있을 때야. 왜? 그때가 가장 스프링이 많이 스트레치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뭐 A라고 하면 이때가 이제 A가 되는 거지. 그리고 elastic potential energy가 가장 적은 위치는 어디야? 자석이 제일 높은 곳에 있을 때야. 왜냐하면 자석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스프링의 extension이 가장 적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elastic potential energy가 가장 낮겠지.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얘가 좀 많이 올라가면 스프링이 stretch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compress가 되면 또 elastic potential energy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the spring remains stretched all the time 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높은 곳까지 갔을 때에도 스프링이 원래 길이보다는 늘어난 상태인 거지 스프링이 원래 길이보다 더 컴프레스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고 또 사실 문제에서 그 얘기를 굳이 안 해주더라도 우리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어. 만약에 이 스프링이 밑에 있을 때는 extend 되어 있었고 위에 있을 때는 compress 되어 있었다면 그 사이 어디에선가 elastic potential energy가 0이었던 순간이 존재를 해야 돼. 지금 보면 한 번도 elastic potential energy가 0까지 가는 일이 없지. 무슨 얘기냐면 한 번도 그 스프링의 원래 길이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이 없다는 거고 그거는 문제도 나와 있듯이 이 스프링은 항상 원래 길이보다는 늘어나 있는 상태였다는 거야. 근데 여기 B에 있을 때가 가장 적게 늘어난 상태인 거고 A에 있을 때가 가장 많이 늘어난 상태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simple harmonic motion에서 total potential energy랑 비교를 해보면 자, 어떤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냐. 우리가 total potential energy는 equilibrium에서가 얼마야? 여기서가 0이어야 되고 양쪽 끝에 있을 때가 둘 다 최대여야 되지. 그러니까 A에 있을 때도 total potential energy 최대여야 되고 B에 있을 때도 total potential energy 최대여야 되는데 지금 이 그래프만 보면 A에 있을 때가 potential energy 최대고 B에 있을 때가 최소란 말이야.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total potential energy는 elastic potential energy랑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를 모두 다 포함을 하는 건데 지금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는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elastic potential energy만 포함이 돼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랑 elastic potential energy의 합을 보게 되면 A에서의 값이랑 B에서의 값이 똑같고 그때의 값이 최대여야 한다는 거지. 한 가지 더 보면 지금 얘가 equilibrium에 있을 때의 elastic potential energy를 아까 계산한 게 0.0934였잖아. 그럼 그게 지금 여기 그래프상에서 여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 붙어 있으니까 9.34 정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위치. 요 정도 위치가 요 물체가 이 자석이 equilibrium을 지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B 보면 state and explain the direction of the motion of the magnet at 0.2 seconds. 그래서 0.2초일 때를 보면 마침 이제 0.2초일 때 정도가 equilibrium을 지나는 그 비슷한 순간인 것 같은데 이때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꼭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얘 A에 있다가 어디로 가고 있어? B로 가고 있지. 스프링의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짧아지고 있어. 스프링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는 거는 이 자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점점 위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위로 가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럼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elastic potential energy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스프링의 extension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describe the energy transfers that take place between 0.2 and 0.4 seconds.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보면 elastic potential energy만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그럼 이제 elastic potential energy가 줄어드니까 kinetic 에너지가 늘어나냐? 잘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kinetic 에너지만 놓고 봤을 때 simple harmonic motion에서 어디에서가 최대야? equilibrium에서가 최대야. 양쪽 끝에서는 얼마야? 0이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kinetic 에너지가 최대에서 오히려 0으로 줄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elastic potential energy도 줄어들고 있어. kinetic 에너지도 줄어들고 있어. 그럼 뭐가 늘어난 거야?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가 늘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비록 E에서부터 B까지 가는 동안 elastic potential energy는 줄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폭으로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가 늘어났기 때문에 total potential energy는 오히려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kinetic 에너지는 감소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energy transfer의 형태로 설명을 해준다면 이제 kinetic 에너지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elastic potential energy도 줄어들었어. 왜?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C1번 보면 show that the amplitude of the oscillation of the magnet is about 0.1 meter. 자, 이제 얘의 amplitude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문제거든.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딱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이걸 풀어야 될지가 좀 애매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방법을 좀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어쨌든 활용을 하긴 해야겠지. 지금 이거 외에는 어떤 값들이 주어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amplitude를 구한다는 거는 결국에 뭐야? 이 그림에서 E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 또는 E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되고 또는 뭐도 가능해?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걸 나누기 2를 해도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A나 또는 B에서의 extension이 얼마인지를 일단 구해봐야 돼. 일단 A에서의 extension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그럼 A에서의 extension이 뭐야? maximum extension이지. 그럼 이제 그 maximum extension이 얼마인지를 구해보면 elastic potential energy가 2분의 1 kx max 제곱인데 그게 여기 그래프를 보면 얼마야? 20, 가렸는데 26 정도 돼. 근데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생. 자, 해서 요걸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보면 풀어보면 x maximum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0.265가 나오거든. 그럼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요 지점에 있을 때 가장 스프링이 많이 늘어난 지점에 있을 때가 스프링에 하나도 안 늘어난 길이에서부터 0.265만큼 스프링이 하나도 안 늘어난 길이가 여기라고 하면 이게 0.265라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이거 말고 또 어떤 길이를 알고 있었어? 제일 처음에 구했던 게 뭐가 있어? 0.159. 이거는 뭐야? 스프링의 원래 길이에서 이퀄리브리엄까지의 거리가 0.159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0.265에서 0.159를 빼면 중심 이퀄리브리엄에서부터 maximum displacement까지의 거리가 나오니까 그걸 우리가 amplitude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빼보면 0.106m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자, 또 어떤 것도 가능하겠어? 반대로 minimum extension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건 이제 뭐야? 여기서 포인트 B에서의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그럼 포인트 B까지 스프링이 늘어나는 길이는 얼마인지를 구한 다음에 그때는 반대로 0.159에서 요거를 빼도 될 거고, 요거보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 거리도 구하고 이 거리도 구한 다음에 두 개 뺀 다음에 나누기 2를 통해서 amplitude를 구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 자, 그다음 2번에서는 calculate the maximum speed of the magnet.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문제이기는 한데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simple harmonic motion에서의 maximum speed 공식을 쓰는 게 제일 간단하기는 해. maximum speed 공식은 뭐였냐? maximum displacement에다가 angular velocity 곱해주면 되지. angular frequency. 그리고 angular frequency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pi over period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period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 그래프로부터 구할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는 elastic potential energy graph이지 total potential energy graph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total potential energy graph였다면 한 번의 period 동안 볼록볼록이 두 번 일어나게 돼. 이거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기는 해. 그리고 이제 볼록볼록이 두 번 일어나는 이유가 potential energy가 어디서 maximum이야? 양쪽 끝에서 둘 다 maximum이란 말이야. 여기서 출발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한번 최대 찍고 제일 위에 갔을 때도 한번 최대 찍고 다시 밑으로 내렸을 때 한 번 더 최대 찍으면 그게 one period지. 그런데 이거는 elastic potential energy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냥
제일 많이 늘어났을 때, 제일 적게 늘어났을 때, 다시 제일 많이 늘어났을 때로 돌아오면 그냥 이게 one period라는 거를 조심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지금 period가 0.8초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maximum displacement는 뭐야? 우리가 방금 위에서 구한 amplitude인 거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해주면 maximum velocity가 0.83m/s가 나오고, 자 마지막으로 3번에서 determine the kinetic energy of the magnet at 0.15 seconds. 자 지금 0.15 seconds면 한 요쯤에 kinetic energy가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 문제이기는 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그래프로부터 0.15초일 때 elastic potential energy가 약 0.14줄 정도 된다는 걸 사용을 해서 푸는 것도 가능하기는 한데, 이제 이렇게 풀었을 때 이 문제는 뭐냐?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또 뭐가 필요해? kinetic energy를 구하려면 이 순간에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가 얼마인지도 일단 구해봐야 돼. 그리고 그거를 구하려면 elastic potential energy가 얼마인지로부터 그 순간에 extension이 얼마인지를 구하고, 그 extension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식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좀 번거롭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velocity를 function of time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얘의 displacement time graph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 얘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 A에서 출발을 하는 거지. 그럼 A에서 출발을 해서 displacement time graph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왔을 거야. 무슨 그래프야? negative cosine graph지. 그러면 얘의 velocity time graph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 미적분을 배웠으면 이거의 미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거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여기서 기울기 0, 기울기가 플러스, 기울기가 0,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기울기 0, velocity 0, velocity 최대, velocity 0, velocity 최소. 사인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어. 그래서 velocity가 사인 펑션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어떤 사인 펑션으로 표현이 될 것이냐? 오메가 x naught sin 오메가 t라는 사인 펑션으로 표현이 되겠지. 왜 이런지 기억이 안 나면 이거는 나중에 내용을 좀 복습을 하든지 데이터 클릭 가서 찾아보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돼. 사실 이게 우리가 위에서 구한 maximum velocity이기 때문에 그거 값 넣어주고, 사인에다가 오메가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t가 지금 0.15초일 때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해주고, 대입해주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0.15초인 순간에 velocity가 나올 거란 말이야. 0.77m/s가 나올 거고, 그럼 그걸 알고 있으면 kinetic energy는 그냥 2분의 1 mv 스퀘어드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요거 계산할 때 계산기가 반드시 레이디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산을 해줘야 돼. 자, 물론 이제 이 방법 말고도 아까 말했듯이 그냥 순수하게 에너지만 가지고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랑 elastic potential energy랑 kinetic 에너지의 합이 일정해야 한다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kinetic 에너지가 0인 순간인 뭐 요 순간이나 또는 요 순간에 kinetic plus gravitational potential plus elastic potential 요거 세 개의 합이 여기가 아니라 이제 0.15초인 순간에 kinetic plus gravitational potential plus elastic potential이랑 같아야 된다는 걸 사용해서 구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D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어려운 내용인 electromagnetic induction에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문제 유형 자체는 예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던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풀이를 진행할 거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